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워줄 책,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쓰신 백수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작가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거짓말 연습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셨고, 여름의 빌라를 포함한 3권의 소설집, 중편소설 친애하고 친애하는, 또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 등등 아주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작가죠. 아니 에르노의 소설 여자아이 기억 번역하셨고요. 그리고 꼭 읽어야 하는 수필집으로 꼽힌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출간하셨어요.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좋습니다 하고 정말 많이들 사랑하고 계시고 표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쓰신 후에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이 10월 말 정도에 출간을 네네. 해서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자아이 기억 번역을 11월 말에 출간했어요. 아니 어떻게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고 계셨던 네네,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번역 마무리 짓느라고 좀 바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 나오고 나서는 번역 관련된 것들 홍보하는 시간도 조금 가졌고, 네. 또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학기 말이어가지고 학생들 채점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매일매일, 이 첫 번째 산문집은 빵과 책으로 풀어낸 얘기라면 이번 산문집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은 좀 달라요. 그죠? 공간. 네. 살고 계신 집을 중심으로 풀어낸 얘기 같아요. 특히 언덕 위의 집으로 표현이 되는데 네.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덕 위의 집은 실제로 언덕 위에 있는 집이고요. 네. 제가 이제 본가를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사실상 처음으로 독립하면서 이제 정한 거주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재미있는 동네에 위치한 집이고, 단독주택이고, 네. 아주 조그만 단독주택이에요. 마당도 없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살게 되면서, 또 그 동네에서 살게 되면서 제가 연고지가 아닌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된 거라서 겪게 된 일들을 가지고 산문을 썼습니다. 네. 왜 글로 정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편의 위주로 공간을 정하잖아요. 네.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편한 것과는 정반대의 네.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약간 조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그 동네를 제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제 산문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동네가 제가 보기에는 좀 예뻤고, 풍경 같은 것들이 제 네. 마음에 들었고, 그런데 그 동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단독주택 형태의 집을 살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이라고 해봤자 막 마당도 있고 막 으리으리한 그런 집이 아니라 네. 정말 협소하고 마당도 없고 되게 그런 허름한 네. 단독이긴 했지만 어쨌건 그런 집이어서 저는 예전부터 약간 로망이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고, 네. 막 식물도 길러보고 싶고 약간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단독주택에 네. 제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용감하고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힘들어요. 제가 주택의 형태를 네. 좋아하고 아파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굉장히 일손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주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은 있었지만 네. 그것이 얼마나 수고롭게 가꿔야 하는 주거 공간인지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잘 살아본 것 같아요. 어떤 장점과 단점을 다 좀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것들은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하는지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살고 싶으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어떤 삶의 패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좋았던 경험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혼자라 더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그쵸, 그쵸.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일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도 또 느끼고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들의 수고가 네. 필요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살 때는 그것이 인제 다 돈으로 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관리비를 얼마 내기 때문에 처리가 네.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것이 사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고라든지 들여야 하는 시간이라든지 써야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네. 것들이었구나. 그걸 근데 우리가 효율성의 이름으로 모르고 네. 살았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택에 살다가 사람들이 그런 수고로운 것을 묶어서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걸 그쵸. 만든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 같은 것들도 그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잃게 된 부분도 있어요. 삭제됐어요. 그래서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공간에 계세요? 지금은 제가 언덕이의 집에서 또 계속 있지만 제가 거기서 좀 슬픈 일을 겪고 나서 네. 거기서 밤에 잠을 자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 가지고 당분간은 어 다른 공간에 네. 지내면서 언덕이의 집에는 낮에 작업하러 갔다가 해지면 이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좀 몇 달째 지내고 있는데 네. 어 네. 근데 지금 머무는 곳은 공동주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공동주택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공간을 갖는 대부분의 이들이 그렇겠지만 나 역시 처음 나의 집이 생겼을 때 친구들을 마음껏 초대할 수 있으리란 점 때문에 제법 설렜다. 어쩌다 외국에 가 있게 되면 친구들이 재워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이 생긴 이후 나는 외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나 또한 그들을 재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집에 방문한 친구들은 대부분 우리 동네와 쉽게 사랑에 빠졌고 내가 사는 동네와 집을 좋아하는 나는 그때마다 기뻤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까지 나는 한국인 친구들은 누구도 집에 초대하지 못했다. 그것은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골목에 쌓아놓은 시멘트 더미와 파이프, 세면대나 변기 따위의 것들 때문이다. 벽을 공유하는 탓에 아저씨의 짐들을 지나치고 난 후에야 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친구들이 그 앞을 지나는 장면을 상상하면 나는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내 삶의 방식이 평가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막 이사를 왔을 때 나는 그 짐들이 대체 무엇인지 몰랐고 미관상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하고 나서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짐들은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졌다.
이웃집 아저씨는 집을 수리하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인데 철거 작업 끝에 나온 폐기물을 매번 처분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트럭 하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모일 때까지 집 앞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친구들에게 집을 보이지 못할 정도로 그것들이 싫고 지금도 신고만 하면 아저씨의 포대들과 잡동사니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질 것을 알지만 내가 더 이상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나도 아저씨가 본인만의 리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는 날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보다 먼저 이 동네에 살았던 이가 다른 주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만들어온 질서와 생태계를 존중하며 천천히 변화를 만드는 것.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한 이래 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많은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리듬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좀 많이 파악이 되셨어요?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네, 많이 파악했는데 아직도 뭐 모르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파악이 됐고 아무래도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나름의 규칙 같은 것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 동네에 가서 좀 새로 알게 된 거, 다른 곳은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동네에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공동주택 같은 형태에만 살다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서 처음 살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경험적으로 네. 느꼈을 때 저한테 새로 알게 된 것들은 예를 들면 소리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가깝게 들린다. 네. 그런 것, 뭐 사람 소리도 그렇지만 네. 새 소리라든지 나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게 들리고 네. 그 밖에는 그런 아까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가꾸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네. 들면 정화조를 불러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 새로운 것들이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정화조를 그 개인 집이 1년에 몇 번을 불러야 된다는 걸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진짜 그걸 안 하면 벌금을 그렇다는 걸 전혀 몰라가지고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외부와 가까운 소리들이 있죠. 네, 네. 네. 정겨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처음에는 약간 사람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려서 조금 무섭기도 했었는데 네. 익숙해지니까 좋고 또 진짜 아까 말씀드렸처럼 새 소리라든지 네. 나뭇잎 소리라든지 이런 게 진짜 가깝게 들려서 네. 그게 참 좋아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네. 소리들, 네, 그리고 새가 우는 소리, 또 그 커다란 개들의 맞아요. 소리,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들리죠. 네, 맞아요. 네. 작가님 글을 읽다 보면 뭔가 보통과 다른 세계관이 그 동네에 막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어디냐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비밀인 거죠? 네, 네.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동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애정이 제가 많이 있어서 동네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산문집에 녹아 있어서 다들 어떤 동네냐, 서울에 정말 이런 데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추측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없었는데 네. 추측하신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신데 약간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네. 제가 산문집을 쓰면서 이 동네를 너무 과하게 낭만화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질문하실 때도 그 동네 사람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독자분들 중에서도 되게 서울 같지 않고 너무 정감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런 데가 정말 있단 말이야. 우리 동네는 안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 되게 많은데, 저희 동네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다
천사라거나 다들 막 순박하거나 저희 동네가 정말 뭐 아주 특별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갖고 계는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그리고 약간이 아니지, 아주 많은 비효율적인 네. 삶을 살면서 생겨난 어떤 유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네. 이곳이 아주 동떨어진 그런 공간은 아니고 또 그럼요.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작가님이 이 동네의 나쁜 점에 대해서 또 책을 쓰신다 그러면 또 한 권을 쓰실 수 맞아요. 있을 쓸 수 거예요. 있어요. 네. 어디나 다 쓸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왜 어떤 의미라는 거, 가치라는 거 이런 거는 그 찾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내가 찾으면 내 가치, 내 의미가 되는 건데 그쵸. 아마 우리 작가님이 그런 것들을 책에 많이 담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을 네.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스윗 스토리 함께 듣죠.
이슬기의 가야금 스윗 스토리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워주는 책,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의 백수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두 번째 낭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은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끝이 없지만 그중 유리병에 대한 특별한 애호가 시작된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기억나지 않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리병에 든 것이라면 향수나 화장품처럼 누구든지 매혹을 느낄 만한 사물들 뿐 아니라 재미나 음료수, 심지어 소금 같은 것마저도 쉽게 지나치질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나는 다 쓰고 난 유리병을 잘 버리지도 못한다. 음료수병이나 와인병은 잘 씻어 말린 후 꽃을 꽂아두기도 하고 파스타 소스나 고추장이 들어있던 병 안에는 콩이나 흑미, 퀴노아 같은 곡식을 담아두기도 한다. 플라스틱 병 안에 담겨있을 땐 시시해 보이던 것들도 유리병 안에선 어째서 근사해 보일까? 유리병은 그 자체로도 어여쁘지만 햇빛을 받으면 더욱 아름다워진다. 유리병이 아름다운 것은 섬세하고 연약한 물성을 지녔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견고한 표정을 짓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겨졌다 펴지는 대신 차라리 산산이 부서지는 성질을 지녔고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도하고 관능적이다. 참기름이나 후추처럼 일상적인 식재료를 품은 병들조차 찬장 구석에 박혀있을지언정 빛을 받는 순간 언제고 보석처럼 영롱히 반짝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무겁고 쉽게 깨진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용기보다 실용성은 뒤지지만 유리병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용기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라는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시기 전에는 유리병을 보면서 참기름 병이구나. 뭐 그냥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유리는 섬세하고 연약한 물성을 지녔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견고한 표정, 도도한 표정을 지니고 있고 또 찬장에서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 햇빛을 받으면 반짝일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아마 다들 이거 읽으시면 집안에 찬장을 새롭게 보셨을 거고 그 유리병들을 그래 너는 그냥 유리병이 아니야. 햇빛을 받으면 보석으로 변신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그 부엌 일을 할 때도 그 유리병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잖아요. 나는 사실 그냥 용기가 아니야. 난 비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식음료의 유리병을 봤을 때 때로는 막 기름이 묻어 있기도 하고 손자국 막 나 있고 끈적이고 이러면 얼른 갖다 버려야 돼.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짚어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유리병들 지금도 그럼 보관을 네. 잘 하고 계세요? 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도 좀 공간 협소하니까 버려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너무 예쁜 것들은 못 버려서 정말 빈 유리병도 쌓여 있고 내용물이 들어있는 유리병도 쌓여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집이 좁을수록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큰 문제예요. 네.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사랑하나 요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문득문득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병 같은 거 사실 네. 남들 눈에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걸 좋아하고 그건 말고도 그냥 일상에서 남들의 눈에 봤을 때는 별게 아닌 것들을 저는
좋아한다거나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아주 잦은데 그래서 때때로는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 정말 비생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치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골몰할 때 좀 더 생산적이고 뭔가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 네. 그래도 요새는 그런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가치가 또 삶을 어떻게 제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릴 적 뭐 편지지 이런 것도 모아두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맞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자꾸 달아요. 맞아요. 근데도 못 버리겠어요. 버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 주려면 좀 '그래도 될까? 이 종이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너무 하더라고요. 발행감 그렇죠. 근데 네. 어차피 안 보낼 거잖아요. 점점 사가가는 걸 제가 그냥 끌어안고 있는 그런 때도 참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무용의 아름다움이라는 글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촘촘한 결로 세분되는 행복의 감각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요. 네. 행복은 저마다 다르고 이런 촘촘한 결로 세분되는 행복의 감각들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일 수 있어요. 네. 네. 그쵸. 그쵸. 근데 인제 우리 사회는 대부분 행복이라고 하면 어떤 굉장히 투박한 음. 단일한 모델을 제시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행복은 진짜 촘촘한 결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촘촘한 결을 많이 개발한 사람들일수록 행복을 더 잘 느낀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인제 전체적 인생으로 본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다 간 그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한 번 시작하면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드는 과정이 필요한 게 글쓰기인데요. 단편도 쓰셨고 중편도 쓰셨고 에세이도 쓰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식 중에 작가님이 '이게 그래도 나에게 가장 맞다.' 싶은 거는 어떤 쪽이세요? 가장 맞다기보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네네. 저를 잘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매체는 단편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소설이 인제 제일 그렇고 네. 그중에서도 단편이 저한테는 좀 제일 잘 쓰고 싶고 또 네. 제가 저를 드러낼 때 가장 마음이 편한 그런 네. 장르예요. 사실 이 에세이도 그 순간순간 어떤 장면은 굉장히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케이크 먹으면서 언니가 아 얘기하잖아요. 네. 네. "우리 인생은 집을 찾아가는 과정 같아." 네. 근데 먼저 언니의 말을 던지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언니가 한 얘기다. 네. 딱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 소설이 시작하는 음.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네. 네. 에세이를 쓰실 때도 아마 약간 단편 소설 같은 이미지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인제 소설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에세이를 쓸 때도 어떤 그런 문학적인 장면들을 만들게 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에세이는 좀 더 제가 날 것으로 드러나고 네. 단편 소설에선 많은 것들을 감출 수 있고 네. 가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쪼끔 더 에세이가 네. 저의 경우에 쓰는 면에서 쪼끔 더 쉽지만 약간 절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쪼금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내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니까요. 드러나니까. 네. 네. 저는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을 찾는 것. 이 과정이 정말 '인생 같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참 좋았는데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언니가 이웃 언니가 인제 네. 그렇게 말을 해 줬는데 그걸 인제 제가 기억하고 글로 썼잖아요. 네. 그 아주 많이 저도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네. 생각을 했고 다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미처 못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런 자기 자신의 집, 이때의 집은 물리적인 집은 물론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욕망과 네.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과 합의를 이루는 그 상태에서 네.
대한 비유로서 집을 말했는데 누구든지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네. 길을 잃지 않고 집에 도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만의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만의 집을 만드는 거 이런 게 그냥 인생 네, 맞아요. 같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또 참 좋았던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왜 자꾸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나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갈 때도 있고 뭐 뒷걸음질을 칠 때도 있고 제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춤의 스텝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얘기죠.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제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뒷걸음도 치지.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춤추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 모든 이게 쓸모없는 것일까 하는 몸짓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인생이 춤 같다는. 네.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셨다고 하셔서 저도 기쁜데요. 네. 제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왈츠에 비유한 것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모든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전진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성장도 일정 보폭으로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뭔가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결정을 한 후에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의미가 있지 주저하거나 아니면 때때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미성숙하거나 혹은 잘못됐거나 네. 불완전하거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걸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갔다가 멈췄다가 한동안 서 있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행진을 담지 않았고 네. 사실은 춤의 스텝을 닮고 있고 네. 춤이라는 것이 원래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빙글빙글 돌았다가 하잖아요. 네. 전 거기에서 바로 아름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만약 모든 인간들이 일정한 보폭으로 마음을 굳게 먹으면 전진할 수 있었다고 행진만 한다면? 네, 거기에서는 효율은 있을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름다움은 결국에는 망설임과 어떤 여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처의 아문 자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네.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역시 인생은 또는 사람은 불완전함을 깨닫는 게 완벽이구나.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혹시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고 요새 날씨도 너무 추워졌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들 마음이 좀 쓸쓸하시거나 한 해가 덧없이 갔다고 느끼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네. 저는 항상 이맘때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한 해가 끝나버리다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너무 거창한 것들에 몰두하시지 말고 내가 올 한 해를 살면서 기뻤던 순간들 그것이 남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네.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기뻤던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올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어떤 춤의 일부라고 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백수린 작가님의 새로운 집필 계획은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전 지금 장편 소설을 이제 초고를 써놓은 상태여서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출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아마도 상반기에는 이변이 없다면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춤이 아니라 행진으로 쓰고 계신데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뒷걸음질 칠 수도 있죠.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오늘 12월 31일인데 백수린 작가님과 함께해서 좀 더 뜻깊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집 앞 골목을 쓸고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지저분해지면 다시 칠하고 방충망이 고장나면 직접 수리하며 사는 곳. 그렇게 하루하루 손길을 주고 상태를 살피며 마음을 쓸 때 삶이 이어지는구나 하고 어렴풋이 알게 된 백수린 작가는 어느새 애정이 깊어진 언덕 위의 집에서 이런 점을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주거하는 이와 관리하는 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식되는 아파트와 달리 이 동네에서 집은 삶의 공간이다. 동네에서의 하루하루는 집이든 인간이든 간에 만물이 시간과 함께 서서히 마모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육체적인 노동과 시간 그리고 정성을 쏟는 돌봄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종류의 소멸을 가까스로 지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진실을 내게 알려준다. 우리가 집을 쓸고 닦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며 오감으로 느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그 느낌들이 쌓여서 각별해지겠죠. 그리고 그 각별한 기억들은 삶이 되어 우리에게 남을 거고요. 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산 자리는 내가 치우고 가꾸며 사는 게 진짜 내 삶이라는 거. 그 점을 집중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으로 올 한 해를 맑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